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 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의 국민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라디오 청취율은 청취자 가운데 듣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서 이렇게 5천만 국민 중에서 1% 들으면은 청취율 1%로 하는 게 아니고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비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과연 라디오를 몇 명이나 듣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조사를 보니 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더군요. 따라서 청취율 8%라면 120만 명 정도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선집중, 청취율이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MBC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시선집중, 청취율이 손석희 이전과 손석희 이후로 나뉘어져서 손석희가 시선집중을 담당했을 때는 8.1% 가까운 청취율이 손석희 이후 3.9%로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광고 매출도 월 4억 수준에서 2억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는 이런 기사가 어제 화제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광고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청취율 계산법에 따르면은 손석희 시선집중 청취율 절정이었을 때 8%대였습니다. 1,500만 명이 듣는다고 가정하면은 8%, 한 60만 명 정도 청취하는 겁니다. 60만 명이 아니라 한 120만 명 정도 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석희 이후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면 한 60만 명 정도 청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월 2억 정도 광고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국민라디오는 팟캐스트 다운로드로만 한 달에 1,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50만 다운로드는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이면은 월 광고도 최소한 MBC 현수전, MBC 시선집중 현수전인 월 2억은 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실제는 2천만 원도 채 안 됐죠.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국민 라디오 광고는 비용 대비 효과가 MBC 라디오 시선집중의 10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팩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지금도 집권당에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감청을 못하면 간첩을 못 잡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죠. 그 얘기 듣고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간첩들이 병신들입니까? 뻔히 감청당하는 걸 알면서도 소위 간첩들이 여전히 카카오톡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IQ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간첩 잡는다는 국정원의 IQ 수준이 그 정도라면 간첩들에게 놀림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도 기분이 나빠서 감청이 안 된다는 텔레그램으로 지금 옮겨가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옮겨갔다는 이런 판에 간첩들은 텔레그램을 쓸 줄 몰라가지고 카카오톡을 계속 쓸 것 같습니까? 이 병신 같은 그런 상상력도 웃기지만은 그걸 또 입 밖으로 내던지는 쪼다 인정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게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기관의 민낯인가 생각하면 정말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굳이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겠죠. 간첩 혐의 증거 조작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감청이 필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라디오 비평을 시작하기 전에 마침 인터넷 SNS의 독설가로 이름 높은 김영삼 패러디 보신 김빙삼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터넷 SNS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오늘 올린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공감이 가서 오늘 라디오 비평하기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국일보 칼럼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 강화다. 오늘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뒤에 있구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의 글입니다.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기반이다. 들어보시죠. 정부 형태 개헌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다. 개헌선을 넘는 수의 의원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란다. 즉,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한다. 대통령제로는 1987년 이후 훨씬 복잡해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책임 정치의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태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요. 그러나 개헌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아직 정부 행태에 대해서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원 집정부제, 즉 분권형 대통령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지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우선을 빌미로 개헌 정국 자체를 원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작업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도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의 선결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이고 정권의 향배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선행 과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방지책과 주요 권력기관들의 중립성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박근혜 뽑았던 그 선거처럼 국정원이라든지 군사이버 사령부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갖 기관들이 다 동원되는 그런 부정선거라면 누가 공정한 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4년 중임제 개헌하려면 정태호 교수의 지적대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방지책과 주요 권력기관들의 중립성 강화 방안 선행돼야만 합니다.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으로 선거의 기본 규칙이 준수되리라는 그런 신뢰가 붕괴된 상태여서 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개헌 쉽게 받을 수 없을 겁니다. 4년 중임제 미국식 개헌은요, 대통령이 재선하려면 현직 대통령도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은 일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명박의 하수인들이 그 수장을 맡은 국정원이나 군사이버 사령부 이런 등등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이런 현실에서 4년 중임제 개헌하자. 그러면은 그냥 두 손 놓고 오케이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혹은 권력기관이 선거에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방안 먼저 하자고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헌 문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컨대 정부 형태를 바꾸거나 손질하는 개헌의 전망은 어둡다. 그렇다면 대통령 탓만 하지 말고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즉 우리 정치의 체질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일에 국회의원들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일이다. 일단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 제왕화의 원인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권력의 주된 원천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정권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기관과 정보사회에서 정치적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다. 이 기관들이 대통령 개인이 아닌 법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비롯한 상층부 구성원들의 인사제도 및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혹은 정권 스캔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수파의 동의와 무관하게 독일처럼 국회의 소수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먼저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일들 먼저 해야 됩니다. 제왕적인 대통령 왜 생기는 겁니까?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이런 전통적인 권력기관 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합니다. 무조건
박근혜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 집어넣는 경찰청장 그 자리에 올립니다. 그러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정부사회에서 더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에 대해서 조금만 쓴소리하면은 무조건 경고 매기고 제재하고 지금 손석희 사장의 JTBC 그런 제재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국민TV 뉴스K는 이런 공중파를 이용한 방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관들의 기관장을 권력자의 입맛과 무관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먼저 강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법만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해서는 다수파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회의 소수파가 주도권을 쥐는 독일식 수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수파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사건건 시비 안 걸게 깨끗하게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더러운 것을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그 태도가 잘못 아닙니까?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정치 참여의 인적 기반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도 권위주의적, 위헌적 통치를 억제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 내지 정치 헌금을 금하고 있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공무원법, 법적 근거 없이 직원들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다수 대기업의 부조리한 사규 또는 관행, 민주주의의 생명인 언론을 좁히고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명예보호법제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법들은요.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정치 관련 법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참여를 막고 관심을 끄도록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정치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국민들은 그냥 따라만 와.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또 그러겠습니까? 니들이 알면은 우리가 싸바싸바하고 헤쳐먹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언저리에 이른바 언론 재벌들이 빌붙어서 그들의 악덕을 묵인하는 대가로 광고라든지 기타 특혜를 받고 있는 이 구조, 이런 구조를 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는 않고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개헌은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태호 교수의 충원 계속됩니다. 또한 정략적 사고를 떠나 국민들에 대한 민주교육과 경제민주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소수를 위한 경제정책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극우 전체주의적 사고로 오염돼 가고 있는 일베의 창궐은 민주주의 앞날에 대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를 지역적으로 분열시켜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원화된 이익과 정견을 국정에 좀 더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고 독일처럼 전국을 비례대표로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고 이런 말하자면은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장치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자기 기득권 때문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개헌을 하는 게 정말 웃기다는 게 정태호 교수의 지적인 겁니다. 비민주적인 법제 그리고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 발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한국 정치의 고지를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일은 개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 형태 변경이 정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가 불확실한, 따라서 위험하기도 한 거대 실험이라면 앞서 말했던 개혁 작업은 효과가 확실한 민주주의의 기반 강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토대가 부실해서는 어떤 정부 형태를 택하더라도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헌법 침해적 정치를 청산하기 어렵습니다. 내각제나 이원접정부제 모두 다수정파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장악하기 때문에 집행권에 대한 견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의논하면서 이걸 바꾼다고 개헌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 바탕에 있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문제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된다는 정태호 교수의 지적에 저도 전폭으로 동감해서 오늘 이 칼럼을 머리로 올렸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DHWNXKR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닉네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가입하신 분 계시네요. 이애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런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자금을 납부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미래입동조합 국민TV 현재 조합원 수가 27,95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28,000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는 저는 목표를 출자금 9만 자 돌파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50자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오늘부터 한 8일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1일 평균 한 80자 정도가 증자가 돼야 됩니다. 80자 증자가 되려면은 또 계산상으로 볼 때 최소한 20명 이상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어제 가입한 숫자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인데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증자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지금 조합원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계속 증자했다는 증자 릴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명도 넘어서 207번째, 208번째 가고 있는데요. 300명까지 도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입동조합 국민TV 행편이 어려워진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난 4월 뉴스K 하루 1시간의 TV 뉴스 방송을 하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인력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추어서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가 월조합비 11,000원 내주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지난 4월 말부터 월조합비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13,000명을 간신히 돌파한 수준입니다. 물론 매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월조합비 납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출자금 계속 더 거쳐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주셔야 되고 이미 가입해서 출자금 납부하신 분들의 증자 운동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월요일 날 온라인 한겨레신문 온라인판에만 기재되는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계속 연재되고 있죠. 지난 월요일자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판인데요. 이제 한 번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짜 충원인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나 아프니까 말입니다. 곽병찬의 충고 들어보시죠. 또 참사군요.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배가 물속으로 처박히고 땅이 꺼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이들은 그렇게 깔려 죽고 수장돼 죽고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비명 행사가 일어날지, 삐라 때문에 총격전이 오가는 휴전선에서 터지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 걷듯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개헌 논의가 여기저기서 삐져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당신의 충성스런 새누리당에서 틈만 나면 개헌 문제를 꺼내드는 까닭 말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17일 전날 상하이 발언을 취소하고 대통령께 사과까지 했는데 과연 그의 진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 터지고 본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형태는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17일 대통령께 사과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란다. 사과하기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곽병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는 이재호, 이인재, 김태호 최고위원 등 당 중진들이 개헌 논의를 끌어왔다고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남경필, 정몽준 의원 등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에게 양분하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더 실감나게 말하면 바로 박근혜 당신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유 역시 한결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가계획이다, 국가개조다, 온갖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고 나라 전반에 있어서 독점의 권력에서부터 나눔의 권력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올리자는 거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호 의원이 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논리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아까 정태호 교수가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곽병창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포념하듯이 주요 인사, 예산, 입법 등에서 주요 정책 결정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거수기 노릇을 하는 다수당의 여당이 있어서 제왕처럼 행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신이 야당 대표 시절 옛 한나라당이 90여일간 그랬듯이 야당이 나자빠지면 다수 여당도 뜻대로 못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거수기 노릇에 길들여졌어도 여당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인사안이나 법안 예산안에 대해서 무턱대고 따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개헌론자들이 문제 삼는 개헌의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런 수식이 붙어야 합니다. 즉 무능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 말입니다. 아마 여당에 있는 이른바 중진이라는 사람들도 바로 거기에 는드리가 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러나 온갖 권력을 혼자서 다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는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부실과 참사가 터져도 대통령은 허구한 날 남 탓, 관료 탓, 정치권 탓만 합니다. 300여 명이 죽어가는 동안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고도 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으나 이따위 논란만 벌였습니다. 그 사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가지고 물이 갈라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민생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아닌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을 다시 잡기는커녕 국회의원 자리도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에 이르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여당의 개헌론이 매번 책임 정치와 연결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게 김 대표의 이 발언입니다.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당신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런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여당에서 나올 리 없습니다. 지금은 임기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임기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는드리를 내면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아시느냐고요. 그 무능하고 그리고 무능하기만 합니까? 게다가 책임도 지지 않죠.
그러나 군안은 온갖 것을 다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 당신을 두고 넌드리가 난 겁니다. 김무성이 했다는 이야기,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 일반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일반론이겠습니까?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고 여당에서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이야기죠. 한 방송사가 국회의원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이원 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6일, 당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헌론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개헌의 개짜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 터지고 본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당신의 말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나라의 블랙홀은 개헌론이 아닙니다. 태만한 국회 관료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의 블랙홀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신입니다. 민생의 블랙홀도 국민 안전의 블랙홀도 인권의 블랙홀도 바로 대통령입니다. 문화예술의 블랙홀도 창조와 미래를 죽이는 블랙홀도 바로 대통령입니다. 비극적인 일이 계속 터져도 그런 일을 방치하고 조장까지 하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나라 대통령인 바로 당신입니다. 대통령의 실종된 7시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참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으니 어떻게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찰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는 카카오톡도 지금 망할 지경인데 다이빙벨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 때문에 20여 년 쌓아올린 부산영화제의 명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떻게 문화융성이 되겠습니까? 부자에게 더 부자가 되도록 하고 서민은 빚내서 쓰라고 등을 떠미니 도대체 어떻게 민생이 살겠냐고요.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됐던 단원고 교감 선생님은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정부가 잘 둘러대는 말을 적용하면 사실 세월호 침몰과 교감 선생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연안 페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선의 선령을 늘렸습니까? 증개축을 허가했습니까? 출항을 허가했습니까? 세월호 운항의 키를 잡았습니까? 구조를 책임졌습니까? 국민의 생명 보호를 헌법상 책무로 선서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도덕 감정은 아이들을 놔두고 살아나온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정말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데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만 죽을 필요까지 없는 사람이 목숨을 끊곤 합니다. 이번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참사에서도 이 행사를 계획했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스스로 세상을 떴습니다. 숨지기 전 그는 SNS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에게 죄송하고 동료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사고로 죽은 이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진정성은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입니다.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내린 것이 왜 그의 책임입니까? 그 죽은 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가 환풍구 설계를 했습니까? 환풍구 공사를 했습니까? 환풍구 감리를 했습니까? 중공검사를 했습니까? 다중집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었습니까? 그분은 이 정권이 추진해온 융복합 창조경제 기조에 따라서 이번 행사를 입안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어 처절하게 짓밟았던 세월호 수사의 악몽이 생각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곽병창 기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진 눈물도 한두 번이고 포실포실한 웃음도 한두 번입니다. 이젠 당신의 수족들이 책임 정치의 구호 아래 권력 구조를 바꾸자며 흔들고 있는 판입니다. 무엇으로라도 한 번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반납 운운한 적도 있는데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곽병창 기자의 절규가 아마 이 땅의 서민들의 절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출자금 납부하고 조합원 가입하신 한바둑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체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식하려면 단식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속세와 연을 당분간 끊어야 되는데 생활단식은 생활 속에서 단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 부작용도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경찰과 경기도 등의 흉포를 낱낱이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경찰과 경기도의 흉포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판교 추락사고 수석 과정에서 경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고 대책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했던 경기도마저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등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라고 이재명 시장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찰은 이번 판교 참사의 원인 책임을 성남시에다가 뒤집어 씌우겠다. 그래서 사고 대책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했던 경기도마저 감사를 벌이겠다. 이딴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러느냐? 중앙대 건축학부 이희봉 명예교수가 판교 사고의 핵심은 부실 시공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까 또 얘기했던 곽병찬 기자의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누구의 무슨 행정지원과에 있는 공무원 책임도 아니고 이건 부실시공 탓입니다. 들어보시죠. 일순간에 죄 없는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갔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국과수에서 감정하여 나온다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그간 나온 사진을 판독해보니 부실한 구조물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 환풍구 덮개를 받치는 콘크리트에 부착한 고정용 철물이 흔적만 남기고 뜯겨 나갔다. 부서지지 않은 나머지 한 개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사진만 봐도 그 환풍구를 부실 시공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온갖 주장을 펼쳐놓는데요. 무엇보다도 환풍구는 점검을 위해서 사람이 한두 명 올라가라는 지붕 구조물을 설계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간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그런 주장 순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환풍구를 어른 키 높이 이상 적어도 땅바닥에서 2m 이상 높이로 만들었다면 그런 주장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판교 환풍구를 보면 어른 배꼽 높이에 불과해서 누구나 올라갈 수가 있고 더구나 하단 쪽에서는 더 낮아서 얼마든지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 인근 지하철 환풍구도 여러 사람이 걸어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낮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것을 염두에 두고 튼튼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단 땅바닥에 환풍구를 만들었으면 사람이 가득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튼튼하게 만들기가 싫으면 아주 높이 만들어서 말 그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지붕처럼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만듭니다.
눈가림 덮개로 말 그대로 사람 잡는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판교 환풍구 사고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예 못 올라가게 높이 만들거나 일단 땅에 낮게 만들었으면 튼튼하게 만들거나 양자택일을 했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원가 절감, 돈 때문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지만 시민을 위협하는 돈, 우선 천민자본주의 이젠 그만 막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안전의식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시민의 안전의식을 탓하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리 알았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위험한 구조물에 올라가려 할 겁니까? 그게 부실시공인 줄 알았다면 누가 거기 올라갔겠냐고요?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튼튼하게 구조물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또 한편 행사 주최자를 때리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제대로 구경을 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 보이는 곳에 높이 올라가 발돋움하고 옷이라도 버리는 것이 사람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못 올라가게 말렸어야 한다고요? 위험 표지판을 세웠어야 한다고요? 제 아무리 안전요원 수십 명 있었다 한들 사회통념상 위험시설이 아닌 환풍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릴 겁니까? 올라가는 걸 말리면 당신이 뭔데 말리느냐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 위험하다면 당장 서울시내 보도 폭 절반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지하철 환풍구 위는 지금이라도 통행을 전면 금지시켜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희봉 중앙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얘기 참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예, 이거는 부실시공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대로 돈 아끼려고 그 위에 철판을 갖다가 제대로 된 걸 안 넣었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죽은 겁니다. 핵심은 그거다. 예, 라디오 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